근데 요즘 이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거나 내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10개월째 0%대인데 전세값만 나홀로 급등해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만 작년 동월 대비 3.9%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물가들은 오히려 동월 대비 마이너스 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이 혼자서 독야청청 오르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전세 문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번에 이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가 축소되어서 소비 진작을 시키는 부분인데, 최근에 7월 이 여행 기간, 바캉스 기간, 그리고 또 8, 9월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계속 소비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추세를 이어서 계속 소비를 정진시키겠다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는데요. 자, 여기 가서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려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가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이런 데 가서 소비하겠습니까? 그럼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종 생활에서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소득들이 많아야 되는데, 주거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 소비하고 관련해서는 주거 비용이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이 수치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거 문제를 방치해 뒀다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내수나 소비를 정진시킨다는 건지, 또 앞으로 이분들이 전세값 오른 부분에 상당한 부분들이 전세 대출이거나 은행에 빚일 건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1130조가 넘는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전세 대책은 강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겁니까? 전세난이 있어야 못 견디고 집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주택대출을, 담보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뭡니까? 지금 1130조의 부채를 더 늘려갈 건데,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통계만으로도 125만 가구가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린 디젤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저는 클린 디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디젤이 시끄럽고 환경오염이 많이 대신에 힘은 좀 좋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친환경이고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면서 출력은 높은 디젤이 있다. 그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디젤도 조사를 해보면요,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젤이 이래 된 데는 미국의 업무인데, 미국은 전기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른다. 수소차나. 자, 그런데 디젤 다음에 전기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는가 하면요. 자, 전기차를 가지고 지금도 하이브리드는 다니고 있죠. 일부 가솔린을 쓰면서 전기차 기능을 이렇게 병합한 부분에서 리트당 주행 거리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들이, 소나타도 있고, 일본 프리우스입니까? 도요다에 그런 차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상용화 되려고 한다면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늘어나야 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재충전해야. 지금 하이브리드는 가능하겠죠. 하이브리드는 움직이는 순간에 다시 전기 동력을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아닌 완벽한 전기차가 상용화 될 수 있는다는 것은 전기차가 갈 수 있는 주행 거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에요, 이 배터리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는 주유소처럼 충전을 곳곳에서 해야 될 건데, 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서 대체해가는 부분이 쉽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휘발유나 가스가 주요한 세계의 차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동력원인데, 이것이 전기로 쉽게 바꿔갈 것인가. 자, 전기차가 된다면 전기차에 충전을 제공하는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도 가스 아니면 휘발유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경유에서 오거나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휘발유나 가스의 비용이 전기차의 비용보다도 훨씬 높아져야 전기차가 상용화가 될 건데, 그런 시기가 쉽게 올 것인가.
자, 미국이 지금 세일가스 오일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일가스 오일 혁명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세일가스하고 오일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국이 클린 디젤을 죽여놓고 독일 차들 다 죽여놓고 전기로 가면 미국의 세일가스 업자들이나 저렇게 미국 땅에 깔려있는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도요, 고유가일 때 미국의 세일가스하고 세일오일 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갖고 이 설비를 투자했는데 지금 저유가가 되니까 그걸 갚지 못하고 판판이 망해 나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는 경쟁력을 가진 한마디로 낮은 유가에도 살아남을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만으로 이제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선별시킨 회사들만을 키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가스 소비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그걸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석유차가 10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스차로 다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가스차가 트렁크에 가스통을 둬야 되고 뭐 안전성이나 출력에서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은 가스 가격이 훨씬 낮다면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은 가스차를 선호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미국이 전기차로 가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식자오한이라고 너무 많이 배운 분들은 항상 자기 지식을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클린 디젤 다음에 세일 오일과 가스가 기반이 되는 자동차 환경이 오지 전기차가 그걸 대체하는 대안이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불황의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대출이 작년에는 월 평균 1조 6천억 가량이었는데 올해는 3조 원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자, 어렵다 보니까요, 어디 취직할 데는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통닭집을 하든지 PC방을 하든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은 전 세계의 한국 12개 국가에 걸맞지 않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600만 명입니다. 이런데 또 자영업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안 좋은 징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단통법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지켰다고 영업정지 당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이 말 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수육 끓이는데 21분, 지 4마리 굽는데 4분, 공책 5건 사러 문방구 가는데 38분. 자, 지를 뭐 굽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수육은 갤럭시 S, 그래서 갤럭시 S의 S를 따가지고 수육이라 그러고 21분이라는 것은 21만원 보조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 4마리는 LG에서 만드는 G4, 이 휴대전화 이름이죠. 단말기. G4는 5만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 공책 5건은 갤럭시 노트, 공책이 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트 5인데 33만원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암호를 걸어놓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SK텔레콤이 중지되었을 때 뺏어오자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서 하루에 뭐 10,000명가량이 뭐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뭐 32인치짜리 LED TV까지도 준다고도 하고 모양입니다. 자,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 법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이 관료들의 전시행정이 참 우습습니다. 중국 경제에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단기보다 중장기에 더 위험이 크고요. 이 중국 정부의 부채, 그리고 그림자 금융.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의 부실 채권 잔액이 1년 새 42.3%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통제 밖에 사실상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도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난 부채를 정부가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이것이 터져버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부도 위험에 지금 세계 금융이 계속 휘청거리면서요. 하루는 조금 났다가 하루는 떨어지는 정시라든지 금융가의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미스터 붐이라고 불리우는 루비니 교수, 뉴욕대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요. 이분이 중동 불안이 전 세계 최대의 불안 요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중동이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아프간에 전쟁도 있었고 미국의 침략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이번엔 차원이 다른 일들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이 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세 가지를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동시에 불안해지고 있다. 자, 나라별로 보면요. 튀니지에서 테러 사태 속출하고 있죠. 이미 리비아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죠. 이집트는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 계속 지금 정치적 불안이 가속되고 있고 테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은 거의 국가가 마비돼 버린 사태가 됐죠. 예멘이 사우디하고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시리아는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군인들만 남아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대립도, 미국 간의 대립도 벌어지면서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IS까지 끼어들어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라크 한번 봅시다. 이라크는요, 후세인을 쫓아내고 정부를 구성했지만 이란과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바그다드로부터 80km까지 IS를 진입을 허용할 정도로 군대가 군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패로 허덕이고 있으면서 곳곳에서 테러만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에 멀쩡한 나라가 별로 없이 북아프리카부터 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국제 원유 시장 질서를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태로 흔들어서 세계의 경제 불안의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중동의 이런 불안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불안이 유럽으로 지금 난민을 급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씩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제불능의 사태로 가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면서 EU의 단합을 깨면서 이것이 또 유럽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광범위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불안이 그 책임을 미국이나 서방에 돌리면서 해교 근본주의자나 이 아주 강력한 테러리스트들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서 전 세계에 미국의 9.11 사태 같은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안보 불안 요소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루비니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하는 순위 온건파 반군을 러시아 공군기가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IS를 폭격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 본격적으로 이란을 때리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이미 참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3중 4중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네 갈래로 쪼개졌어요. 저 지중해 연안의 다수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부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곳곳에 순위파, 온건파 반군, 지금 사우디나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이 있고요. 북쪽에는 쿠르드족들이 점령하고 있고요. 그것도 미국이 좀 지원하죠. 그 다음에 중앙의 사막지대는 IS가 대부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파병까지 해가지고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국토가
서로 반군끼리도 싸우고 누가 누구 간에 적인지 주적도 불명한 상태에서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도시를 지배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못 사니까 시리아가 원래 1,800만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한 1,100만 명쯤 되는 한 700만 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겠습니까? 유럽으로 몰리다는 거예요. 리비아도 지금 정부가 제대로 없습니다. 트리폴리는 뭐 누가 점령하고 뭐 벵가지는 누가 점령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가 정부군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아프리카, 리비아 밑에 있는 검은 아프리카인들이 니제르니 말리니 그 뭐 테러범들이 설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뭄으로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전부 지금 리비아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리아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중동이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러시아는 시리아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각종 경제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죠. 이 부분을 퉁치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은 결국은 세계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르비니 교수의 말이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